고종이 영어 시험 감독관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100년 전 조선 사람들에게 영어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유경공원이라는 영어를 가르치는 근대식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잘 익히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시험 감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왕이 직접 시험 감독을 한 것은 드문 일일 텐데요. 고종은 왜 이렇게 영어 교육에 관심을 보인 것일까요? 개항 이후 서구와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당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어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이용해서 뜻하지 않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00년 전 갑자기 외국어가 중요해지면서 생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처음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이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종의 특별한 관심 속에 설립된 유경공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종 교재가 나와 있어서 누구나 쉽게 영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엔 이런 다양한 교재가 나와 있지도 않았고 또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사전 지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대엔 어떻게 영어를 배우고 가르쳤을까요? Listen, repeat. Gentlemen. Gentlemen. Good. Gentlemen. Gentlemen. Good. Again. Gentlemen. Gentlemen. Good. Again. 여러 가지 사료를 기초로 해서 최초의 국립 영어 교육기관이었던 유경공원의 모습을 재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100년 전의 교실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Government. Repeat. 교실의 모습이 지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상도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 없는 의자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쓰시는 흑판도 있네요. 그리고 분필도 있고요. 근데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수업을 받고 있는데 글쎄 뒷사람이 이거 잘 보일까요? 글쎄요. 근데 아니 붓으로 영어를 쓰고 계시네요. 이게 잘 써질까?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붓으로 A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니까. A 하나 쓰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당시 어떻게 썼을까? 하지만 당시에는 붓으로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까요? 실제 외국인 교사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학생들은 붓으로도 영어를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 모습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교수님, 아니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이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요? 예, 당시에는 통역이 있었습니다. 통역이요? 통역이 어디? 예,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저 통역입니다. 아, 저기 선생님 옆에 서 계신 분이요? 예. 그렇군요. A student. 나는 선생님이다. 당신은 학생이다. 자, 따라해 보시죠. I am a teacher. You are a student. 아, 저렇게 통역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거군요. 예, 처음에 통역이 있었습니다만 예. 조금 지나서는 통역이 없이 수업이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학생들 수준이 상승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학생들 책상 위에는 종이는 있는데 교과서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죠? 예, 당시 학생들은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인 영어 선생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예, 알마냐이라는 책과 예. 아틀라스라는 책입니다. 지리, 역사, 정치, 외교, 네. 그 당시 모든 지식을 총망라한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만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내용과 함께 공부를 했었군요. 예, 그 내용을 영어 선생이 영어로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유경공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유경공원 등록이라는 책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유경공원 등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으로 하면은 글쎄 어떻게? 예, 뭐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울대학교 설치령으로 예. 보면 됩니다. 네. 학교의 설립 목적, 네. 인원,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한번 펴볼까요?
처음에 연도가 적혀 있는 것 같으네요. 1886년입니다. 예. 그리고 문장이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에 예, 나오는. 최근에 외국과 외교 네. 통상 업무가 증대돼서 예. 어학 공부가 나라의 최급 업무가 됐다. 아, 따라서 네. 학교를 세워서 젊고 네. 충민한 사람들에게 어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웠다라는 네. 뜻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라에서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영어를 빨리 가르쳐야 된다. 젊은 예. 사람한테. 그러니까 학교 설립의 목적을 예, 적어놓은 건가요? 학교 설립 목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뒤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을까요? 이외에 유경공원 등록에는 절목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경공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상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은 하루 6시간. 처음에는 읽기와 쓰기 위주로 영어만을 가르치다가 점차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자 정치, 지리, 천문, 기기 등의 다양한 지식을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했는데요. 시험은 매달 한 번씩 치르는 월과, 계절마다 한 번씩 치르는 계고, 1년에 한 번 치르는 세시, 그리고 3년의 학교 과정을 마치고 치르는 일종의 졸업시험인 대고가 있었습니다. 성기현 앞으로.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시험 외에 갑작스런 시험이 있어서 학생과 교사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고종이 직접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100년 전 고종은 어떻게 영어 시험을 치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 아니 지금 시험이 시작이 된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8이라고 외친 건 뭔가요? 예, 지금 학생 앞에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집으로 말하면 시험지입니다. 어. 지금 8번이라는 번호는 저 시험지의 페이지를 얘기한 겁니다. 뜻풀이는 어떻게 되는가? I am sorry. 미안하오. I live in 조선. 나는 조선에 살고 있어. 근데 고종이 영어를 알았나 보죠? 고종이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고종이 영어를 배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주관할 수가 있지요? 예, 발음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아, 그 뜻은 네.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용을 다 그러니까.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발음은 한글로, 뜻은 한문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아, I am sorry. 미안하다. Sky is blue. 천즉 청. 하늘은 푸르다.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이렇게 고종은 학생들의 읽기와 뜻풀이 실력을 보고 점수를 매겼으며 그중 실력이 우수한 학생에겐 하사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경공원에 대한 고종의 관심은 각별했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영어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항은 조선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일본인과 중국인들만 왕래하던 조선 땅에 서양인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조선에서는 영어 때문에 곤란을 겪어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루 수입 물량이 2천만 불어치에 달하는 인천항구입니다. 세계 각국의 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처럼 많은 양은 아니지만 100년 전 개항 직후에도 인천을 비롯한 개항장엔 국제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 간의 교역 업무 외에도 외교나 광산, 철도 개발과 같은 근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선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도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영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개항 직후 조선엔 영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국가적으로 곤란을 겪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의 못했으니까 무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실수담들 참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아주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을 거고 제가 알기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광산 기술자를 미국에서 초빙할 때 우리는 한 명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잘못 전달이 돼서 5명이 되고 밀려 들어올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우리는 그 표기하고 또 구두로 말을 할 때 one machinist foreman 해서 우리는 한 명의 현장 기술 감독이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one machinist foreman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의 기술자와 4명의 인부 해서 총 5명을 파견을 하니까 우린 전혀 뭐 예기치 않게 5명이 들어오니까 어디다 활용할 때도 별로 없고 또 월급도 주고 여비도 줘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외교가의 분쟁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죠. 사정이 이러한 때라 당시의 개화파는 물론 고종 자신도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20년인 1883년에 비로소 영어교육기관을 설립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83년 8월 미 사절단인 보빙사가 파견됩니다. 아더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풍습이 연출해낸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빙사 일행은 문화적인 차이뿐 아니라 미국의 발전상도 꼼꼼히 보고 돌아옵니다. 미국에 다녀온 홍영식이 고종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정리해놓은 복면기를 보면 토지가 광활하고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기계가 발달돼 있어 천하제일이라고 미국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장점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건 무엇이든 우편이나 배, 차 등 모든 것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건 미국의 교육 제도입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대로 인재를 양성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빙사가 귀국한 직후에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해서 건의를 하게 되자 고종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공사관 측에 교관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다른 계획들이 전부 다 무산되거나 취소되었는데 고종은 유경공원의 설립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 유경공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경공원이 건립되기 전에도 영어를 가르쳤던 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성순부를 보면은 유경공원 건립 2년 전에 동문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동문학은 정식으로 근대식 교육을 위해 세워진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개항 이후 세관을 운영하는 데 영어 통역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통상과 외교 업무를 맡고 있던 통상아문에서 설립한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2년여 정도 지속되다가 문을 닫게 됩니다. 동문하고 유경공원은 아마 격이 다른 학교로 봐야 됩니다. 동문학에는 요새 말로 하면 아마 통역하는 사람 또는 교섭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양성소이라면 동문학이란 유경공원이란 현직 관리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지식 이것을 가르쳐서 앞으로 해외 교섭의 실무를 담당한 실린 엘리트를 기르는 엘리트 양성기관이라는 점에서 격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종은 최초의 근대식 영어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통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경공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선발됐는지 또 그리고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정동의 구 대법원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에 100년 전에 유경공원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둘러봐도 유경공원에 관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경공원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사료들 뿐입니다. 우선 조선이 미국 측에 제시한 문서인 미안 문서에 보면 교사 선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김윤식이 미국 측에 교사 3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때 제시한 월급이
교사 1인당 은화 160원이었습니다. 당시 고위급 관리의 월급이 은화 150원에서 200원 사이였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조선의 요구에 따라 푸트공사는 미 국무부에 정식으로 교사 요청을 합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에서는 3명의 교사를 선정합니다. 벙커는 오베린 대학을 졸업한 뒤에 유니온 신학대학 졸업반에 다니고 있었고, 헐버트는 목사의 아들로 다트마스 대학을 졸업한 뒤에 같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모어는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 출신입니다. 이렇게 유경공원의 교사들은 당시 미국에서도 엘리트층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학생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당시 학생들은 좌원과 우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경공원 등록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 학생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 좌원을 살펴보게 되면 부호군 김승규, 부호군 윤명식, 직책과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현직 관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좌원에는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이완용이라는 이름도 눈에 띄게 되고, 조선이 일본에 병합됐다는 소문을 듣고 자살을 결심한 이한응이라는 이름도 눈에 보입니다. 현직 관리들로 구성된 좌원에 비해서 우원은 15세에서 20세의 양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름과 함께 밑에 그 학생을 추천한 사람의 이름이 보입니다. 홍순구는 판서 종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은은 협변 민영익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직 관리들과 양반 자제들로 구성된 유경공원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었을까요? 우선 양반집 자제들로 구성된 우원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루 6시간 수업에 기상과 취침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 하는 엄격한 생활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직 관리로 구성된 좌원 학생들은 우원 학생들에 비해서 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집에서 등하교를 했으며 업무가 많을 때면 결석이 허락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좌원 학생들은 현직 관리들인지라 이렇게 등교하는 행차도 대단했습니다. 항상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하인들을 곁에 대동했습니다. 하인들은 양반이 쓸 부시며 종이를 가지고 다녔으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실 밖에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양반 자제와 현직 관리로 구성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됐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미국인 교사 헐버트의 회고록에 아주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전통적인 방법대로 방석을 깔고 앉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분명 이 딱딱한 의자는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양반답게 잘 견뎠다. 힘든 것은 발음 문제였다. F 발음은 아무리 반복해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프렌드란 발음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R과 L 발음도 전혀 구분이 되질 않았다. 자음이 겹쳐 있을 때도 곤란을 겪었다. bring은 늘 bring으로 발음했다. 학생들은 서로 경쟁을 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몇 가지 발음 문제를 제외하곤 이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특히 이들은 영어를 쓰는데 섬세했다. 동양 예술의 하나인 서예를 했기 때문인 것 같다. 한 달도 안 돼 이들 중 몇 명은 나보다 더 깨끗이 잘 써냈다. 처음엔 통역이 필요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역 없이도 수업이 가능할 정도가 됐다. 통역이 없이 영어로 수업이 가능했다? 당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상당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영어를 익힐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 학생들이 양반 자제로 한문 실력에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불론이면
한문 실력과 영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한 서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옛날 서당 방식 그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한문을 배우면 영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지 수업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 소학인데요. 얼마나 공부한 지 됐어? 한 두세 달 정도요. 아까 줄줄이 노래 부르듯이 외우던데 예. 늘 그렇게 외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수십 번 정도 외워요. 수십 번 정도? 예. 논어요? 논어 페이지로 하면은 한 5, 60장 내외? 5, 60장 정도를 외우고 있다고? 예. 그러면은 15살에서 한 20살 정도 되는 양반집 자제 정식으로 계속 한문 공부를 했으면은 얼만큼쯤 외웠을까요? 글쎄 15세에서 20세쯤 되면 아마 4서 3경까지는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3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같은 거는 뭐 어지간하면 다 외우죠. 그 정도 문장이면. 그 나이 되면은 다 이미 넘어갔죠, 그것이. 한문 공부하는데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군요. 그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죠. 외워야만이 글이 내 것이 되니까. 바로 이러한 암기 훈련이 영어를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한문과 영어에는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한자 실력, 한문 실력이 높아서 영어를 쉽게 배웠을 줄로 압니다. 그 한문 문장 구조는 영어 문장 구조와 그 순서가 같습니다. 어순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어를 한다 하면은 중국어를 이것이 우리말엔 먼저 오는데 영어나 중국어는 다 그것이 맨 끝에 가죠. I can speak Chinese 이렇게 하면은 我会说中国话 이러는데 그 I하고 我하고 처음에 놓이고 can이라는 거하고 그 회라는 건 그 모일 회자인데 그게 할 수 있다 그런 조동사 같이 쓰이는 그런 거고 설자 말한다 그게 이제 말한다는 건데 그 I can speak 그 순서로 그게 놓이고 이제 중국어 이렇게 놓이니까 아주 같습니다. 그 뭐 거기 이제 어디서 공부한다든지 뭐 그런 그것을 추가할 때에도 그 전치사 놓고 목적어 놓는 순서나 그 한문의 그런 그 문장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 땅 짚고 헤엄치듯이 영어를 익혀갔을 것 같고 게다가 그 당 유경공원이나 동문학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사실 그 이전에 천주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서양 선교사들도 왔었고 또 항해 도중 표류해서 잠시 조선에 머물렀던 서양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영어나 또 그 외의 서양어를 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영어가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6.25 때 아니에요? 1500년대쯤? 한 60년? 12세기? 네. 한 200년 전? 영어를 제일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세종대왕. 박영영 아니에요? 홍영식, 차재필 박사가 아닐까요? 하멜. 이승만 박사시죠?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자, 그럼 우선 언제 어떻게 안녕하세요. 영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네. 소개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자가 최초로 소개된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에요? 영자가 최초 그러니까 알파베트 말이죠. 네. 그게 처음 들어온 거는 그 1857년에 네. 최한기라는 이제 실학자가 쓴 지구전요라는 책이 있어요. 지구전요는 모두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857년에 이제 이 책엔 세계 각국의 지리와 풍습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그중 6번째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책으로 되어 있는데 7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7책 중에 6책, 6번째 책에 네. 끝부분쯤 가면은 여기네. 여기서부터네. 여기에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서양 각국의 통용 자문은 네. 통용되는 자문은 U26자, 네. 26글자가 있느니라. 첫째는 A, 여기 A자가 이렇게 A자요? 생겼고, 둘째는 B, 여기 B자고, 그다음에 발음은 B라고 네. 그런 대로 괜찮죠? 이제 중국 발음으로 사실은 베껴 쓴 건데 네. 중국 발음이나 우리 발음이나 요 글자는 같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C, 이게 C자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음이 이제 D죠. 네 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 E를 깨고 여기 이제 F를 깨고 이렇게 나가죠.
이건 지 이렇게 나가죠. 쭉 나가서 20번째, 뭐 23번째, 뭐 26번째 마지막으로 G, Z자죠. 네. 1857년, 지금부터 130년 전이네요. 예. 그때 처음으로 알파벳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불완전한 상태로 네. 그려져 있었다 하는 그려져 게 있었다. 예, 그려져 있은 거죠. 쓰지를 못했죠, 거의.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네. 조선의 최초로 알파벳이 소개된 건 이렇게 실학자 최한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어를 최초로 배워서 통역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선 최초의 통역사는 윤치호였습니다. 윤치호는 1883년부터 2년간 주한 미국공사의 통역사로 활동했습니다. 이게 다 그 윤치호 선생의 유품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특이하게 금반지가 하나 있는데. 네, 네, 요거는 네. 고종께서 예. 저희 할아버님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셔서 네. 그 하사품으로 여러 가지 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여기 일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부 영어로 쓴 거는 아닐 텐데요. 네, 1883년부터 87년까지는 한문으로 쓰셨고, 예. 87년부터 89년까지는 우리나라 한글로 쓰셨고, 네. 89년부터 1943년까지는 네. 영어로 쓰셨습니다. 윤치호는 인생의 대부분의 기록을 영어로 남겼는데요. 일기의 필체는 미국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윤치호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일본 유학 시절 김옥균을 만난 것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김옥균은 윤치호에게 서구 문물을 직수입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윤치호는 주일 영국공사관이었던 사또를 비롯해서 일본에 있던 외국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던 중 주한 미국공사관이 한국에 부임해 오면서 통역을 구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던 윤치호가 소개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통역사가 됩니다. 이때 윤치호가 했던 활동을 일기를 통해서 보면 미국 측으로부터 교관을 조빙해 사관학교를 설립할 것을 고종에게 아뢰기도 했으며 1883년 영국과 수교를 맺을 때엔 영국이 제안한 조약문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대한 규정이 우리 측에 불리하니 다시 조정할 것을 아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국 등 서구 열강과 수교를 맺을 때 영어 통역사로서 활동한 윤치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통역사로서 개항 이후 조선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개항 이후 윤치호처럼 뛰어난 외국어 실력으로 활약을 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대표적인 근대 문물 중에 하나가 전신입니다. 따라서 당시 근대화를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신기의 도입과 보급이었습니다. 전신기가 없던 시절에는 서신으로 서로 인사랑 안부를 전했었는데요.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신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또 보급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말과 일본 말에 능통했던 김하구입니다. 청년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서 러시아어 선생님을 할 정도로 두 나라 말을 잘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간 김하구는 당시 일본에 널리 보급돼 있던 전신기에 관심을 갖고 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온 뒤에 바로 지금 보시는 우리말 모르스 부호를 만드는데요. 이는 전신기 보급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스 부호를 우리말로 바꿨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모르스 부호는
전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부호거든요. 그 부호가 한글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 중국 걸 사용했습니다. 네. 중국 거 아시다시피 한자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네. 그래갖고 중국은 그거를 부호를 바로 글자를 풀어 쓰지도 못하고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대중화는 안 되고요. 다만 국가 간의 통신이나 그런 데만 사용되고 있었는데 김하우 선생이 한글 모르스 부호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전신이라는 것이 온 국민들, 일반 대중에게 대중화되고 보급이 확산됐던 것이죠. 김하구가 만든 모르스 부호는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김하구가 전신 기술을 익힐 수 있었던 건 일본어와 러시아어 실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1894년 프랑스의 유명 신문인 르몽드 일러스트레지에 조선인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법학을 공부하러 갔던 홍종우인데요. 춘향전을 프랑스 말로 번역 출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책이 바로 프랑스 신문에 소개가 된 홍종우가 불어로 번역을 한 춘향전입니다. 꽃 그림도 있고요. 책이 아주 작지만 이쁘게 돼 있군요.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책이 정말 네, 아주 요즘 예쁘죠. 보기도 네. 아주 드문 이쁜 책이네요. 네, 이것은 당시 세계 명작들만 엄선한 그 소형 문고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네. 당시의 명작들 예, 어떤 그래서 책들과 파우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돈키호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선정되어서 문고판으로 이렇게 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설과 함께 같은 그럼요. 내용을 그런 반열에서 네. 한국 문학 작품이 최초로 유럽에 소개된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소설이 됩니다. 네. 이 이도령은 이 머리에 쓴 것이 뭐 지금과 지금의 의상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은 네.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춘향이는 드레스를 입었네요. 당시까지만 해도 예. 조선인의 특징을 잘 인지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이건 이도령이 감옥에서 춘향에 갇혀 있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있고 장모가 옆에서 한탄하는 그런 광경을 네. 사파로 묘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춘향전이 화제를 모으자 홍종우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판소리계 소설 고목 생활을 번역 출간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조선의 점성술책인 직성 행년 편람을 번역 출간하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조선의 사주풀이 방법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사용되던 그림 엽서에 조선의 점성술이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홍종우는 조선이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던 시절 우리의 문화를 프랑스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외국어가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조정이었습니다. 외국과의 각종 계약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어는 나라의 이권이 걸린 교섭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렇게 외국인이 통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관리들은 외국어를 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많은 활약을 한 사람이 육일준입니다. 육일준은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난 다음해인 1895년 조선에 돌아와서 각종 외교 문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번역을 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개화기 외국어는 중요했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우리는 1876년 개국한 시점에서 서양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우리가 유교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볼 수 있는 그 중국과 일본은 어땠느냐? 중국과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는 앞서 있었죠. 이렇게 외국어를 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 보니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러시아 통역관으로 활약을 했던 김옥육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커피,
이 고종이 즐겨 마시던 커피에 아편을 타서 올립니다. 고종을 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독립신문을 보면은 이번에 커피에 아편을 타서 고종에게 바친 일은 김옥륙이 일으킨 짓이므로 김옥륙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통역관 김옥륙은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일까요? 김옥륙은 함경도 출신의 전민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며 러시아 말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건인 아관 파천이 터지자 조선에서 러시아 말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러시아 말을 능숙하게 했던 김옥륙은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당시 내부 대신이 자신의 첩을 김옥륙에게 바쳐 관직을 얻을 정도로 김옥륙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이용해 김옥륙은 러시아와의 교섭 과정에서 거액을 착복해 흑산도로 유배에 가게 되자 고종을 살해하려 한 것입니다. 일개 러시아 통역관이 고종을 살해하려고 한 사건은 당시 조선에 왜곡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종은 유경공원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유경공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 이 도표는 유경공원의 입학생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문을 연 첫 해인 1886년에는 좌원, 우원 모두 35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어 88년에는 아예 학생을 뽑질 않았으며 그 다음에는 수는 늘었지만 현직 관리였던 좌원 학생들은 아예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유경공원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됐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매월 교사 월급으로 은화 480원, 그리고 순수 운영 자금으로 동전 5,000장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쌀 300석, 그러니까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셈입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액수였습니다. 그럼 이 많은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순수 운영비였던 동전 5,000냥은 부산항 세관에서 받았고 교사 월급이었던 은화 480원은 원산항 세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세관에서는 유경공원 경비를 대줄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시 세관의 수입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의 이자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차관 액수가 점차 많아졌고 결국 세관의 수입은 그 이자를 갚는 데 모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개항이 되고 나서 우리는 하도 돈이 없어서 청나라에까지 가서 차관을 얻어올 정도로 그렇게 극도의 공공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외국인 고문관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가령 멜렌돌프라든지 또 데인이라든지 이런 인물을 초빙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월급이 대략 한 달에 한 300원 정도입니다. 이 300원 정도를 제대로 월급을 못 줄 정도로 극도의 경제적인 상태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은 유경공원의 운영을 점차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경공원을 운영하던 관리들과 학생들의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매우 영리했다. 하지만 영어 공부의 신기함이 차츰 사라지자 학생들은 태만해졌다. 국왕이 학생들의 실력을 궁금하게 여겨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하기로 했다. 그러자 예조의 관리가 찾아와서 영의정의 아들은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했다. 우린 아버지의 벼슬과 아들의 점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겨울이 되자 유경공원 관리자들은 임의로 수업 시간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에다 학생들의 출석률마저 자꾸 낮아지게 되자 유경공원은 점차 폐교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은 쉽게 폐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종은 유경공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현직 관리인 좌원 학생들이 이를 핑계로 결석이 잦아지자 고종은 할 수 없이 좌원 학생대 수업 일수를 줄여줍니다. 좌원 학생들은 3일에 한 번씩 공원에 나와 수업을 받도록 하라. 그러자 외국인 교사들은 그렇게 교육할 수는 없다며 차라리 귀국하겠다는 뜻을 표명합니다. 이에 놀란 고종은 다시 명을 내립니다. 좌원 학생들은 이틀에 한 번씩 출석하라. 이를 어길 시엔 본인은 물론 부모까지도 문책토록 하라. 그러나 현직 관리인 좌원 학생들의 출석률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반 자제들만 뽑기로 하고 그들에게 특례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앞으로 시험을 치러 성적이 우수한 자들은 관직에 등용토록 하라. 그럼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사임을 표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경공원은 개교한 지 8년 만인 1894년 2월 문을 닫게 됩니다. 어쩌면 유경공원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근대식 교과목만을 가르친다고 해서 근대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근대식 교육이라면 배우는 학생들이나 관리자나 모두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양반 자제들이나 관리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경공원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유경공원 졸업생 112명은 조선의 근대화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요. 앞서 본 이완용, 이한흥도 그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개화에 힘쓰게 됩니다. 비록 유경공원은 문을 닫았지만 다음 해부터 관립 외국어 학교가 속속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유경공원은 외국어 학교가 자리 잡는데 하나의 발판이 됐던 겁니다. 유경공원의 시작과 끝, 그 전 과정은 조선의 근대화 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화기, 우리의 근대화가 늦어진 이유는 오늘 살펴본 유경공원의 예처럼 근대 문물과 제도의 형식만을 도입하려고 했을 뿐 그 의식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쩌면 이것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TV 역사저널 여기서 마칩니다.